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지검을 첫 장소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어떤 이야기 나누실 겁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검찰 개혁 내용이건 일선에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에 제한 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일체 상사분들의 배석 없이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제가 추후에 취합을 해서 그 과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급 검사들은 다 빠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경기 의정부 지방검찰청을 찾아서 그 검사들하고 대화를 했고요.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일선 지방검찰청을 차례로 돌면서 검사와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소통은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별로 실익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영향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검찰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주 강경한 이유로 검사와의 대화가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지금 그 조국 장관이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영상에서도 얘기한 게 검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취합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미 방안이 짜여지지 않았습니까? 제도 개혁은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어떤 법무부의 비검찰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또 당정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네. 도대체 무엇을 취합해서 반영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고 그런 점에서 별로 실익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매우 온건하고 점잖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만둬야 된다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선 제가 그동안에 이 사건 처음부터 우리 조국 장관을 잠재적 피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사실상의 피의자다. 지금 네 가지 혐의를 갖고 검찰이 조여오고 있잖아요. 네.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교사,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 서울대 인권법센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본인의 재직 중, 민정수석 재직 중에 있었던 감찰무마, 유재수 지금 부산경제부시장.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본인의 부인이 곧 아마도 포토라인에 쓸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더구나 개혁을 주제로 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어제 제가 시국선언 나섰던 의대 교수분의 말을 빌려서 정리를 딱 마지막으로 할게요.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수술은 깨끗한 손으로 하는 것이다. 외과 수술을 오염된 손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부가 더 오염돼서 큰일 나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적절치 않고 제가 두 가지를 했으니까 두 번째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왕 뒤에 이제 이어질 거니까 네. 지금 평검사들하고 기탄 없는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역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기탄 없이 청탁 전화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막가자는 거죠. 얘기 나왔던 말하자면 바른 말 했던 공개적으로 검사들이 다 인사에 불이익을 입고 그만두거나 지금 제대로 보직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포함해서 지난번 인사 때 현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전부 좌천되거나 옷 벗고 나왔거든요. 근데 누가 가서 바른 말 할까?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이 시점에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저는 그만두시고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조언 겸 쓴소리 하고 싶네요. 네, 이번 검사와의 대화에는요, 검사장들 간부급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눈에 띄었고요. 또한 의정부지검이라는 곳은 또 특수부가 없는 곳이라는 것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요. 지금 이제 검사와의 대화에서 주되게 논의되는 사항이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 그다음에 근무 평가 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무 평가 제도가 되면은 사실은 상급자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조직 문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어떤
자연스러운 그다음에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국 장관 이야기에 따르면 뭐 이것이 주문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네. 참석자는 자율적으로 정해진 거라고 했으니까 뭐 의정부 지검 자체적으로 아마 뭐 정리가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조 장관은 검찰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삭발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에서는요. 그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권연대 빅텐트를 만들겠다. 근데 내가 꼭 대표가 안 되어도 좋아. 뭐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뭐 실효성, 뭐 파괴력 두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뭐 실효성과 파괴력을 논할 그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구상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우선 제일 급한 거는 바로 본인도 그 야권 연대라는 게 따지고 보면 지금 뭐 그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조국 파면 야권 연대 빅텐트가 된다. 그리고 그 말하는 개념은 바로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이 지금 그 빅텐트를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고 두 가지로 갈려져 있어요. 하나는 바로 어쨌든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그 전에 갈라져 있던 보수 세력을 하나로 모으자는 빅텐트론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막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고 움직여 가고 있지만 과거에 뭐 그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셨는데 뉴라이트 운동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 벤치마킹은 2010년에 그 말하자면 백낙천 교수나 또 그 진보 집권 플랜을 썼던 우리 조국 교수 같은 사람들이 내걸었던 이른바 그 원탁회의, 진보 원탁회의가 네. 하나의 그 모델인데 그거는 뭐냐면 당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명망가 그룹이나 이 원로들의 어떤 그 이 모임을 만들어서 이것이 정치권에 영향을 주면서 그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그 부분이 아직 정리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말씀도 우리 네. 그 황 대표 얘기도 그것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고 그냥 방향성으로서 어떤 반문연대, 반조국연대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거 아닌가.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발언이 후퇴가 됐어요. 그 전에는 반조, 반문, 연대 그러면서 어떤 제 사회 세력과 정당이 참여하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언론 인터뷰 보면 그 밖에 빅텐트를 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필요하면 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반드시 치겠다가 아니라 필요하면이라고 하면 일단 한 발 뒤로 뺐고요. 그런 점에서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빅텐트가 나왔을 때 이미 다른 당 반응이 나왔잖아요. 손학규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하려면 당신들이나 해라. 나는 참여 안 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까지 감안을 해서 필요하면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힘은 전혀 실려 있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한마디만 제가 보태면은 그 지금 이제 뒤에 뭐 그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바른미래당 안에서 이 분열적 지금 그 갈등이 아주 점점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하태경 의원 그 윤리위에서 징계를 했죠, 6개월. 네. 그걸 둘러싸고 지금 유승민 계, 안철수 계와 이른바 기존의 지금 그 손학규 대표 그 라인의 그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쪽의 갈등 요인이 커진다는 거는 그 원심력이 커진다는 건 다른 쪽의 구심력이 커지는 거니까 말하자면 빅텐트까지는 아니지만 중간 텐트를 일단 중간 어떤 이행 단계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깔고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 개념 생각 정리가 들어요. 되더라고요. 여기 예. 지금 그 저희가 이야기하는 빅텐트라고 하는 게 네. 두 가지 의미를 좀 갈라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것이 이른바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반조 반문 투쟁본부로서의 빅텐트냐, 네. 그러니까 투쟁 연대기구로서의 빅텐트냐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보수 대통합을 지향하는 정계 개편의 어떤 그 기지로서의 빅텐트까지를 뭔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 네. 얘기가 여기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전자로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범투쟁 본부의 어떤 성격을 띈다 하더라도 이미 또 보도가 나왔죠. 자유한국당에서 우리공화당에 같이 투쟁하자고 했다가 이런저에 거절당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도 있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보수 대통합으로서의 어떤 빅텐트는 둘째치고 범투쟁본부로서의 지금 빅텐트도 손학규 대표 거절했고 우리공화당 거절했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사실상 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요 주요 이슈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라이브 썰전에서는 추석 이후의 민심에 대해서 쭉 지켜봐 왔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조사 대상의 55%가 조국 장관의 임명을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예. 뭐 당연한 흐름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저희가 이제 그 추석 그 어간의 연휴 기간 중에 네. 또 그 이후에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그 둘러싼 각종 의혹이 막 본물처럼 쏟아지니까 네.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그런 와중에 그 추석 민심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게 저도 보니까 뭐 그 추석 연휴 기간 중 만난 모든 거의 자리에서 조국 그 저 장관 문제가 화두였어요. 예.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다 비판적이진 않았고 저도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잖아요. 제가 가까운 친척 중에도 그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지만 어쨌건 그것이 확산되면서 지금 그 55% 정도 나왔는데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에 제가 뭐 빅데이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 이 김평론가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때 그 어떤 일정 기간 그때 9월 3일까지로 기억을 하는데 8월 중순부터 70% 이상의 부정적인 이 말하자면 적에 많았다. 부정적인 여론의 흐름이 플로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다시 조사해도 저는 체감적으로 보면 이거를 넘는 한 70% 정도의 부정적 여론이 더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는 40% 정도 아직 이제 40% 밑으로 내려갔죠, 그것도. 근데 이제 그 끝까지 그래도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은 현실적으로는 한 30%선 아주 핵심 지지층 으로 응축됐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아마 같아요. 요 요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추석 밥상머리 어떤 화두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인은 뭐냐면 어느 시점부터 다시 말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검찰발로 보도가 네. 쏟아지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어떤 데이터가 그러니까 나온 가장 큰 요인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언론은 뭐 그것이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둘째치고 예. 언론이 검찰이 이런 정황을 확보를 했다더라. 뭐 이걸 압수수색을 했다더라. 뭐 이 사실을 확인을 했다더라. 이런 보도를 쏟아내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어떤 정치권의 주장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면서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어떤 이게 공급이 됐을 때 여론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는 어찌 본다면 자명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요인이 어찌 보면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나온 한국 갤럽 여론조사하고 어제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좀 바꿨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런 어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의 흐름하고 그 여론의 향배를 좀 전문가랑 좀 짚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가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을 좀 연결해 봤습니다. 배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오늘 네, 나온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오늘 나온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네. 40%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한 것이죠.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 취임 이후 같은 조사 기관에서 최저치 긍정평가 국정수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그래도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 지지층은 또 견고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긍정평가는 양호하나 부정평가가 문제로 볼 수 있겠는데요. 부정평가가 리얼미터의 조사의 경우에는 50%대로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중도층, 무당층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졌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도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다고 봐야 될 텐데요. 특히 이번 조국 장관과 관련된 논란과 맞물려서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수도권 또 충청권의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있어서 조국 장관 수사, 그다음 20대 수도권 이렇게 이제 하락 요인으로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 이외에 좀 기타 좀 네. 다시 주목해볼 요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세 가지 요인입니다. 네. 경북공, 경제북한 공약. 근데 이 공약은 검찰 개혁이기도 하고 또 공직자 인사이기도 한데 대체로 임기 1년 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을 견인했다면 지난해입니다. 2018년에는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아주 잘하면서 한반도 평화 모드가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이어지면서 이 남북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보더라도 3년 차가 되면 이제 피로감이 있으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되는 징크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의 다른 대통령과는 3년 차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대통령들은 다 12월에 대선을 치르고 2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면, 그런데 3년 차 들어서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에서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검찰개혁이 중요했고, 검찰개혁에서는 특히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누구냐, 인사인데 이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최근 들어 갖가지 의혹들 그리고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요. 그 역대 대통령들은 12월에 대선이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시점이면은 3년차 2분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에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대략 한 28개월쯤 됐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어렵지만 네. 대체적으로 역대 대통령에 비교했을 때 3년차 징크스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야당 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도 견고하고 또 여당의 지지율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또 야당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저효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국민 갈등도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긍정과 부정 이 평가의 틈이 없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지율에 대해서는,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해보자는 평가 유보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극단적으로 지지율이 나뉘어지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아직까지는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는데 예. 마치 임기 역대 대통령의 3년차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 상당 또 피로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최대한 부정평가를 완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국정 수행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민주당이 다소 하락한 반면에 한국당은 다소 올라갔습니다. 이 추석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찬성과 반대 그 사이에 있는 중간층이 없이 팍팍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번에 그 여론조사 이후, 추석 이후에 그 무당층의 어떤 민심이 좀 움직였다면 어느 정도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정확한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당층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정치 서비스에 대한 불만,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희망을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에 의존하고 있고 또 한국당은 삭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삭발 효과가 반짝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외부 요인이 지지율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삭발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는 줄 수 있는데 앞으로 내부 혁신 등을 통해서 이 보수 정체성 확립 또 이 보수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야권이 보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것만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것이 본격적인 이 야당의 지지율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 배 소장님 스튜디오에 그 이전 수석과 김 평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우리 두 패널 각자 좀 자유롭게 한번 질문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배 소장 이동관입니다. 그 하나 안녕하십니까? 질문하고 싶은데 그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 일부 전문가들이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 대통령을 찍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는 비율이 한 6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41% 득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론 조사를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과대 반영돼 있다 하는 그 분석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도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일종의 성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대통령이 취임해서 임기가 시작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을 본인이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과거에도 그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화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건 비단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이전에 역대 대통령의 조사 결과에도 그랬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여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게 되면 그런 여론조사의 특성이 반영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서 저는 중요한 것이 역대 대통령과 여론조사를 해볼 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진영화돼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매우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김종배인데요, 소장님. 네, 김종배 진행자님. 네. 저는 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패널입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 질문하고 결을 좀 약간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초점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40% 나온 건데요. 대선 때의 득표율이 네. 41%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마지노선으로 이야기가 됐던 게 대선 득표율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게 이제 마지노선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1%가 무너진 걸로 일단 나왔습니다. 네. 표면적으로 심각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네. 평가를 하세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한 20년 가까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의 긍정평가,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대선의 득표와 이 바로 비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저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0%대를 유지하는 것은 핵심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는데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의 비슷한 시기와 비교를 할 때 부정평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갈등 구조가 되면서 대통령 국정수행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대선 득표보다는 지금 이 부정평가 50%대를 웃돌고 있는 이 부정평가를 완화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요, 좀 마지막에 답변이 나왔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도에서 찬성하는 비율은 40%대면 그거보다 더 주목한 거는 부정평가지. 현재 두 개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54, 대략 55%대 부정 여론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미가 있다 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 관련해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지지율 하락의 방향, 지지율 하락보다는 지지율 하락 때문에 국정의 어떤 방향을 잃는 게 더 문제 같다.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같은 맥락에서 양정철 그 민주연구원장도 무소의 뿔처럼 가야 한다 하는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심정은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 제가 2008년 그 광우병 그 저 시위 이후에 처음에 토론이 있었었죠. 아니 그거죠. 이런 비슷한 말을 한 10번쯤 한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예.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여론에. 그런 얘기 나올 때 대부분 내부에선 토론이 되게 뜨겁지 않나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요, 최근 사실은 국민한테 내는 게 대단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왜 제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 국정 운영으로 말하자면 국정 운영이 성과로 이제 결과로서 보여주겠다 하는 뜻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뜻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얼마나 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말이 굉장히 아픔 속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확하게 이 대목에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뭐 제가 계속해서 노란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많은데 저는 이것이 뭐 대선 득표율보다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있어서 최근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봐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갤럽 여론조사도 오늘 나온 걸 보면요. 단기적 요인으로 인사 문제에 대한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이 29%예요. 잘못하고 있다. 근데 거의 최근 한 6개월 이상 경제 민생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잘못되는 게 20%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장기적 요인, 이거는 뭐냐면 저도 그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금방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반등이 치고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등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단기적 요인으로서 조국 변수 같은 거는 뭐 깨끗하게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자르고 나서 앞으로 자 기득권대 우리 이 서민의 울분을 대변하는 우리 이 공천개혁 하겠다는 쪽으로도 국면 전환이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적 요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바꾸지 못하면 아까 우리 배 수장도 얘기했지만 부정적 요소를 줄이기가 어려운데 나머지 한 가지 요인이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게 우리 미국 가셔서 이제 네. 한미 정상회담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그럼 과연 그동안에 그 작년 1년 동안도 그렇고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남북 관계 변수가 플러스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전망도 매우 어둡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희는 단기적으로 지금 떨어진 것만 생각하지만 다시 이것이 치고 올라가기가 매우 쉽지 않아서 이것이 바로 집권 3년차 신드롬을 저는 뭐,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동관 얘기하는 수석의 겁니다. 말씀이 이제 뭐 청와대에 대한 어떤 그 애정어린 고언이라고 뭐 그렇게 네. 이해를 하겠고요. 근데 그 경제 부분은 모든 것에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을 막는 거 기본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찌 보면 경제라고 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와의 상관성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 조국 장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그 48에서 52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평균 한 50% 정도였다고 이제 봐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집권 초기에 뭐 70, 80%까지 갔다가 50%까지 떨어진 부분에 사실은 주된 요인이 경제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최저임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기점을 언제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 평균 한 50% 정도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기록을 하다가 지금 갤럽 조사를 하면 40%까지 떨어진 네. 그러니까 단면 여기를 딱 잘라놓고 본다면 주된 요인이 뭐냐? 조국 요인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배종찬 소장도 이야기하면서 부정평가를 완화하는 게 과제다라고 이제 그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던데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이 완화라고 하는 것들의 돌발 낙제를 어떻게 이제 핸들링해서 처리가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고민정 대변인의 방향을 잃는 게 더 문제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네. 여기서 방향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썼던 부분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조국 장관의 거취의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 네. 또 사실은 조국 장관이라 거취 문제보다 더 상위적인 포괄적인 개념은 사법제도개혁,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저는 이 부분에서 후자 검찰개혁을 그러니까 그 중단 없이 흔들림 없이 밀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천명으로 보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이 틀 안에서 조국 요인을 청와대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정도의 중요한 관점, 저희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여기는 이런 게 있겠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네. 이 악재의 어떤 그 처리, 방향이 또 달라지는 것이니까 요거는 일단 아마 좀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니까 상당 그걸 좀 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 여권과 청와대의 희망적 관측이 굉장히 배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왜 계속해서 상승 요인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하냐면 설사가 아니라 뭐 거의 저는 그 이미 그 조국 장관을 향해 조여가는 검찰 수사의 망이 그렇게 쉽게 간단히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국면 전환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구조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경제와 안보가 두 축이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지금 말하자면 이제 사회적인 개혁 이슈인데 저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 안 와닿냐면 국민들도 이제 그 정도는 다 알거든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청와대가 검찰 통조에 끈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근데 자꾸 검찰 개혁을 뭐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없애고 하는 그것은 전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큰 숲에 아주 작은 나뭇가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걸 갖고 자꾸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고 지금 바람몰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안 먹는 알겠습니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전에 그 김평론가 이야기 중에 보면은요. 청와대 이쪽의 이야기를 이제 진단을 하면서 조국 장관 거취 이런 이제 표현이 있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 곧 그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이제 뭐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쯤이다 언제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 교수의 소환이 그 만약 대통령에 대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있어서 부정 요인을 없애든 아니 찬성 요소를 더 강화시키든 이런 거에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두 패널의 의견을 좀 짧게 들어볼까요? 이건 뭐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환과 거의 동시에 소환의 마지막 그는 사법 처리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환 조사 이후 바로 직후에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어떤 끊임없이 이어질 검찰이 뭐 기소를 하든 기소에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네. 이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네. 이것까지를 지금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판단을 해서 거치로 만약에 판단을 할 건지 계속 갈 것인지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기각이 있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그것이 또 어떤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에 대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뭐 네. 변곡점은 되리라고 보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계속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제와 이게 같이 가는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이유는 왜 이를테면 지금도 바로 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대통령 말씀에 사람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조국 인사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도 바로 그런 민심과 역주행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어서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를테면 조국 장관에 대한 처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우리 기강 확립을 하겠다면서 공천 개혁 알겠습니다. 경쟁을 가면 모르지만 지금 오늘 나온 것 같이 아마도 이제 그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결산, 그다음에 어떤 그 심의 과정에서 아마 주된 어떤 그 만약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꼭 그때 한번 다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요거만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경제 얘기를 할 때요. 그 미국에서는 보통 매월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를 계속 공식 발표하듯이 최근에 청와대에서도요.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좀 강조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약간 얘기를 좀 넘어갈 텐데요. 지금부터는 그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에 맞서서 민주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어제 4선 이상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의 모인 자리에서 이 뼈 있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 관련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국회가 신뢰도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국회가 신뢰도에서 2.4%, 300명 중에서 6명 정도만, 7명 정도만 신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신뢰를 못 받는 그런 국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를 못 받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가 대의기관인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이렇게 못 받는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뢰를 못 받는다. 여기에 포함된 대상이 누구누구인지 좀 약간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조사는요 매년 하는 조사인데 국회는 압도적 1위예요. 그다음에 변함없는 부동의 1위예요. 끝에서 1위. 그 다음이 검찰, 경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을 이해찬 이게 매년 나오는 사실은 크게 새롭지도 않은 네. 그런 조사 결과인데 이야기를 한 오히려 그 배경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를 강조를 했고 일을 잘하지 않는 어떤 국회의원 그것이 민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물갈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접적 메시지를 여기에 깐 거고 왜 그래? 잠깐 말씀드리면 선출직 공직자는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 지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힌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간단히 그 정리해 말씀드리면 그 격화 소양이다. 그러니까 구두 밖으로 긁어봐야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데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은 뭐 문호동 무임금 얘기, 뭐 그 여러 가지 각종 개혁 얘기, 뭐 자 우리 그 불체포 특권이가 없애자부터 시작해서 정부 지난 10년 동안 100년 하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와닿지 않는다. 왜냐? 자꾸 우리가 모두를 개혁할 때 시스템과 제도를 개혁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인적 청산, 사람 바꾸려고만 그러니까 문화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토론해 봐야 될 일이지만 뭐 바꾸는 건 뭐 자유인데 바꿔서 새 사람 갖다 넣은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국회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동조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국회에서 그 무단 출석하면 하루에 월급의 20%씩 깎아서 5일이 되면 한 달치 월급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 급진적인 방안을 민주당 지금 국회 혁신 특위에서 만들었는데 저는 공론화는 좀 그건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 말이에요. 공론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마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얘기하다가 이제 민주당 정부 여당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동관 전 수석 되게 아쉬워했습니다. 여론조사 이 소재 넘어올 때. 그래서 예. 오늘 한마디 얘기 정리해주는 순서에 유역이 좀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마디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평론가부터 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그러니까 제 걸 봤는지 빨간불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제가 뽑은 건 노란불 들어왔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분명히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청와대는 여권에 노란불이 들어온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빨간불로 가느냐 아니 다시 초록불로 가느냐는 청와대와 여권 하기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노란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는 뭐 그 바로 유명한 얘기지만 박지원 그 장관도 했던 그 오동잎이 떨어지면 천하의 가을이 온 줄 알아야 한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우리 그 고민정 대변인의 지지율 하락의 방향 잃는 게 더 문제다 하는 거를 얘기하려다가 이제 못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3년 차에 저주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그거가 제가 보기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 예후가 이미 신재민 그다음에 김태우 수사관 때부터 딱 그런 예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목하긴커녕 고집스럽게 자기 방향으로 밀고 가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오동잎이 떨어져 가을이 왔다는 것은 레임덕의 시초에 들어온 거니까 여기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계속 이 흐름이 가속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노래가 떠오르네요. 그죠? 그렇죠. 오동잎 한 입도 네. 예. 네. 전용의 뉴스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25분쯤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